골든라이프 아카데미 생활법률 8회차 오늘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사이버상의 범죄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제 과거에는 현실, 눈에 보이는 생활 속에 대부분의 모든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생활이라고 했을 때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이버상과 눈에 보이는 그 오프라인 속의 생활 두 가지를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이버상의 범죄를 알아봤고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상, 오프라인 속의 세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온라인 세상과 오프라인 세상 똑같습니다. 실제로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현실 세상은 우리가 그 온라인 세상이 많이 발전되어서 그 현실화 되기 전까지 이미 있었던 이제 세상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똑같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실제 온라인상의 서버 접속 기록이라든지 채팅 내용이라든지 뭐 접속 기록이라든지 이런 어떤 증거 자료가 많이 남아 있고요. 우리 오프라인 현실 세상에서는 사실 이런 증거랄 것이 뭐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뭐 새도 알고 뭐 다 알아도 그 확인을 하지 못하는 증거가 좀 부족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고 실제로 이제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했을 때 국가가 처벌하는 범죄의 행위를 했다라는 의심을 받는 가해자가 되거나 그 행위에 대해서 피해를 보거나 하는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생활 속에 범죄를 했을 때 뭐 어떤 내용을 주로 떠올리세요? 아,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고 나는 너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범죄라는 것이 나랑은 전혀 관계없다라고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범죄라는 것은 규정 자체는 국가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달라는 내용으로서 사실 우리 삶과 관계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소통하고 이해하면 이 범죄란 일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우리랑 멀지만 실제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범죄가 굉장히 가깝게 있고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 나쁜 사람이에요. 또 나에게 어떤 그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저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사실이에요, 실제. 그런데 이 사실을 이야기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위치나 명예를 훼손하게 됐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해야 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를 지었다라고 범죄를 한 행위자로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연인 사이 있죠. 남녀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집도 오가고 같이 라면도 먹고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면 헤어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를 들은 남자 친구분이 그래 나도 너 싫었어 하고 헤어지는 경우 쿨하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매달리겠죠. 그럼 매달릴 때 전화에도 안 받고 문자에도 안 받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남자친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뭐 여자친구가 연락 올 때까지만 기다릴 수는 없죠. 연락 안 받는데 그녀의 마음이 다른 사람으로 가기 전에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여자친구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것. 아이고, 뭐 남자분들 중에 난 단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봤다라고 생각하시는 쿨한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는 그 진정한 사랑을 한 분들 중에는 그 사랑하는 여자를 잡기 위해서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자, 집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녀가 왔습니다. 그녀가 쿨하게 뭐 다시 만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이고 헤어질 때 이유가 있었는데 다시 안 만나겠죠. 그래서 너 가 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남자분이 그냥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그 여자분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그때 여자는 문 닫으려 하고 남자는 문 닫힘을 막기 위해서 이 발을 그 사람 뒷문 안으로 이제 밀어 넣는 거죠. 그래서 남자분의 발 때문에 문이 닫히지 않는 상황.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는 그 남자가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라 했죠? 그래서 발을 밖으로 빼야 되죠. 문을 닫도록. 근데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이 문 닫아버리면 여자랑 다시 못 만나고 이야기를 못 하는데 나는 화평하게, 공연하게, 아주 평온하게 그 여자랑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이니까 그 발을 빼지 않아요. 여자는 퇴거를 요구했는데 퇴거를 안 한 거예요. 발을 안 빼는 거예요. 그래서 퇴거 불응. 또
여자의 평온한 주거에 침입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변호사님 뭐 그렇게 주거 침입이 됩니까? 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의 범죄라고 했을 때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고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어떤 그 생명, 신체, 재산, 또 주거 평안 이런 거를 해치기 위해서 뭔가 고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입장이 다른 거예요. 입장이. 내 입장에서는 평안하게 평온하게 그녀의 상황을 지켜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야기하기 싫은데 저 인간이랑 대화하기 싫은데 왜 저 들어오는 거야 해서 이제 내 안정을 지키고 싶은 거죠. 결국 이럴 때 이제 중후침이 이제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또 뭐 이제 살다 보면 이런 일 있죠.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가 생긴다거나 뭔가 우리 가정의 안정을 깨치기 위한, 소위 우리 요새 이런 말 쓰는데 이제 그 배우자가 바람을 피게 되면 어떻게 이제 해결하시겠어요? 일단 이제 내 배우자를 이제 그 배우자의 마음을 잡겠죠. 그래서 막 이제 나랑 계속 살 거면 이제 바람 피우면 안 된다라고 이제 약속을 받고 이제 거기로 이제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이 남자의 그 이제 바람핀 여자, 우리 이제 그 법률상으로는 상간녀, 상간남, 이렇게 상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할 거 아닙니까? 다시는 뭐 우리 남편 만나지 마라든지 다시는 우리 부인과 뭐 만나지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등등 뭐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남자분이 자신의 부인의 외도를 하긴 하고 이제 부인에게는 다시는 이제 외도하지 않기로 약속을 받고, 그에 넘어서 이제 그 부인과 외도 관계에 있었던 상간남을 만나서 우리 부인과 한 번만 더 만나면은 나 가만히 있지 않겠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한 번만 더 만나면은 이제 그 너의 이제 그 조금 외람되네요. 하여튼 신체 일부를 훼손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강요를 막 하면서 각서를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상간남이 일을 하고 있는 업무지에 가서 조금 이제 행패를 부렸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신의 부인이 외도를 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남편의 입장이라면 에휴 그런 일 당해도 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가만히 있다가 내 업무를 방해받고 강요를 당한 상간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을 입었고 이거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강요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범죄가 성립되었고 굉장히 높은 그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 범죄라고 했을 때는 내 입장에서 나의 입장을 그 변호하고 상대방에게 설득하고 또 얼마나 내가 충격받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입장 차이에서 생기는 어떤 그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막 놀려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내용의 어떤 그 욕을 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 욕을 한다는 거죠. 또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너무너무 열받죠? 그러면은 그 열받는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내 주먹이 그 사람 입으로 날아가겠죠. 자, 그랬을 때 내가 한 행동이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별도로 상대방이 나에게 한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죄는 별도로 처벌이 됩니다. 결국 쌍방의 어떤 범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골든라이프 수강생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범죄라는 거를 굉장히 멀리 있어서 나랑은 관계없는 거예요 하고 이제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 열어두셔야 됩니다. 또 내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주의를 하면 이제 일어나지 않는,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시간 지났지만 이제 또 간단하게 좀 더 말씀드리자면, 뭐 이제 그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물건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뭐 카드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중요한 물품이 떨어져 있으면 옛날에는 이 물품을 주워서 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이동시키는 거에 대해서 조금 허용되는 분위기였다면, 최근에는 CCTV가 다 있습니다. 방범용, 생활용 CCTV가 다 있고, 또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 신고를 하게 되면은 생활범죄 전담팀이라고 해서 경찰관들이 CCTV 확인해서 바로바로 빨리빨리 찾을 수 있도록 물건이 현재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주기 때문에, 내가 섣불리 아주 고가품의 물건을 찾아주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 넣게 되면은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바로 물건을 들고 뭐 경찰서에 가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거나 그 물건에 대해서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물품을 주었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든지 어떤 시간적인 여건 때문에 그 물건을 오랫동안 보관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길에서 그 물건을 주었는 사람일 뿐 보관자의 어떤 지위를 가지지 않았다라면 이제 이런 점유이탈물 행위죄라든지, 또 그 사람의 물건이 가까이 그 사람의 그 범위 안에 있었다면 절도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이제 청소년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호기심에 휴대폰 주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껐다 켰다 해보고 막 유심칩 자기 거 넣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활 속의 범죄라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별 크게 이제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과 내 감정을 이제 표출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이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범죄라는 것 우리가 많이 알아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사이버상 범죄도 알아봤고 일반 생활 속의 범죄도 알아봤는데,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 기본적으로 범죄를 당했다라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고소나 신고로 인해서 이 형사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라고 해서 그 복지법상에 그 학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 행위는 신고 의무자라고 해서 이걸 알고 있는 이제 복지 종사자라든지 또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뭐 응급대원, 의료인이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결국 형사 처리 절차는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신고 의무자들의 신고를 인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 없다면, 고소가 없다면 경찰관이 이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고소가 된 건에 대해서, 신고가 된 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1차 조사기관, 수사기관인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를 조사를 하는 과정에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라든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피해자라든지 신고를 한, 고소를 한 피해자의 진술이 확보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진술은 진술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진술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불리한 내용 진술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 과정에서 범죄의 어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압수수색하게 되거든요. 최근에 휴대폰을 이용한 범죄도 굉장히 많이 신고되고 있는데요. 휴대폰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에는 휴대폰 안에 모든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이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또 임의로 이제 경찰이 보관을 하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삭제를 하면은 휴대폰이 없으니까 범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휴대폰을 압수를 해서 경찰관이 포렌식 수사를 통해서 휴대폰 안에 있는 모든 내용, 과거 삭제된 내용도 다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하셔서 경찰 수사 단계에 내가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피의자 입장에 있게 된다면 고려하셔서 진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될지, 그래서 검사님이 기소를 해야 될지, 또는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다른 여러 이유로 처벌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불기소 의견을 해야 할지 등등에 대한 의견을 이제 써서 검사님께 보내게 되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검사님께 기소권이 있어서 검사님이 사안을 보고 이제 처벌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검사님이 기소를 해서 이게 처벌해야 됩니다 해서 이제 형벌이 필요한 경우에 형사 재판을 열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형법 규정 이렇게 살펴보면은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했을 때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얼마에 처벌하시오라고 규정되어 있는 규정은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전체 범위 중에서 검사님은 어느 정도의 형을 원하는지 구형을 하게 되고, 또 변호사 또는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어서 기소가 된 피고인이 이제 자신은 이제 억울하다라고 변론을 하게 되면 판사님이 그 범위 내에서 이제 형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하게 우리 생활 속의 소소한 작은 범죄에 대해서는
실제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검사님이 약식 기소라고 해서 벌금형을 판사님께 청구하게 되고, 판사님이 벌금형에 대해서 이거 약식 기소에 대해서 그 약식 명령을 내리시면 실제로 벌금형만 내고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가 무죄이고 내가 너무 억울한 경우에는 약식 명령에 대해서 그 벌금형을 내고 끝내지 말고 정식 재판 청구를 해서 형사 재판도 할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는 실제 형사 처리 절차를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은 이제 잘 모르실 거고 관심이 없으실 수 있으실 텐데, 상황에 따라서 내가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 사실 피해자는 이 형사 처리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를 입으신 분이 이 과정에서 합의를 받고 나에게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형사 처리 절차에서 조금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 수도 있고, 별도의 그 형사 절차는 형사 절차대로 처벌을 받고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고 얼마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피해를 입었고 이 피해에 대해서 정신적인 그리고 치료 회복 또 여러 가지 손해배상을 해주십시오라는 소송을 별도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에게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를 알기 원할 경우에 형사사법포털이라고 해서 경찰 또는 검찰 단계에서 정보공개 청구라든지 또는 이제 그 개인정보 동의를 해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형사 범죄가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합의라든지 또 이제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히 그 명예훼손죄나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은 처벌을 하지 않고 바로 그 절차가 종결을 하게 되는데요. 폭행죄의 경우 단순한 폭행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지만 여러 명이 함께 폭행을 했다거나 또 폭행으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되었다거나 또 도구를 사용한 위험한 폭행이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끼리의 폭행의 경우에도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는 애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또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 명이서 한 명과 한 명이 싸웠다 할지라도 한 명 주변에 여러 명이 보고 있어서 도와주었다거나 또 한 명이 한 명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주먹이 아니라 물건, 뭐 여기서 뭐 망치라든지 망치 너무 가인데요. 야구방망이라든지 뭐 밀대라든지 이런 거 이제 이용하게 되면은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고소를 해야만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고소자가 고소를 취하게 되면은 이 또한 절차가 종료되게 됩니다. 요 특별하게 법에서 반의사 불벌죄라든지 친고죄라고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를 하게 되면 형사 절차의 완결을 통해서만 절차가 종료되게 되고, 제가 합의했습니다, 고소를 취합니다 한다고 해서 절차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형사 절차에 고소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형사 절차에 대한 무거운 내용들을 지난 시간 사이버 범죄, 이번 시간 일상생활 범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수강생분들이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말씀드렸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제 형사적인 범죄에 노출되었다는 것도 굉장한 위기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조금 다른 경제적인 위기를 겪게 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다음 시간에 법률적인 해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생업의 위험을 겪거나 또 일을 하시던 것을 중단하게 되어서 굉장히 이제 위기를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 경제적 위기를 겪기 위한 법률적인 이제 해결 방법에 그 조금 세부적인 것들이 있는데, 뭐 파산이나 회생이나 신용회복
제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법률적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삼형제 엄마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